오늘은 강원도 양양의 산청에 박황재영 선생님을 뵈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김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다녀간 게 지난 겨울 끝날 때쯤이었나요? 올 겨울 끝날 때쯤이었나요? 그렇죠. 올 겨울. 그렇죠. 한 넉 달? 다섯 달? 아니, 5달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선생님이 활동을 진짜 왕성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쁘게, 물론 이제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본인이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그게 이제 대충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정식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카메라도 와 있으니까, 네네. 정식화해서 얘기하면, 네. 어느 책인가 제 프로필을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네. 동해 중부에, 네. 에서 태어나가지고, 동해 중부에서 태어나서, 이 낯선 도시에 살다가, 늘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 사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고향이 이쪽이신 거죠, 그러면? 태어나기는 사실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네. 아주 어린 날에 이제 거의 고향처럼 자라신 이 고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네, 여기가 네. 고향이 맞죠. 그러시죠. 선생님은 뭐 글씨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림도 알려져 있고 글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실 때 현대철학하고 그 미학하고 비평된 글을 이제 맨 처음에 봤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처음 뵌 게 몇 년 전에 그 일산에 무슨 카페에서 선생님 글씨 같은 걸 이렇게 적어주면서 파티처럼 저희가 가볍게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뵀었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신데, 그리고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도 부드럽고 여성적이신데 글씨가 너무 마초적이라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힘이 글씨에 엄청나게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글씨 제가 갖고도 있는데 겉 외모랑 작품 세계랑 굉장히 판이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제가 이제 87년도에 네. 대학을 마쳤는데 네. 제가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갔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81학번이니까 네. 사실은 한 85년도쯤에 학교를 마쳤어야 되는데 네. 그 좀 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대학을 마쳤고 그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에 사회학자면서 그 페미니즘 1세대죠. 한국에서는. 네. 그 선생이 나한테 어느 날 제가 이제 전시를 하는데 네. 만났는데 박 선생이 내가 두성 쓰기 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동참해 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오케이를 했죠. 네. 우리 어머니 성이 황가신데. 네. 그래서 황박재형으로 해야 되나? 박황재영으로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힘들었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한 10대 명이 있었는데 네. 박황재영이가 발음이 좋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거는 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을 편해야 되니까 네. 그 박황재영이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박황재영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제 속에는 사실은 드러나는 거는 그 글씨가 조금 그렇죠. 좀 이 격동적인 글씨를 쓰죠. 굉장히 살아서 막 꿈틀거리잖아요. 네. 네네. 그렇지만 속에는 네. 그 어머니의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와 계신 작가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일보에서 영화 이제 비평 글 많이 쓰는 네. 김구철 부장이 저한테 늘 그러죠. 형은 참 진짜 속은 진짜 찹쌀떡 같은데 말이야. 네네. 드러나는 건 작대기처럼 드러나.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작품까지 제가 뭐 여리여리하게 하고 싶지 않고. 혹시 아버님이 부드러우시고 어머님이 강력하셨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 정말요? 아버지는 마초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70년대에 할리를 타고 다니셨어요. 빠바바바 그러니까요. 그 오토바이를 네. 그때 그 당시 한국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 뒤에
타고 다니다가 아, 네. 사고 난 적도 있어요. 대단한 아버님이시군요. 네, 네. 아, 그러셔서 그렇구나. 아니, 선생님은 이렇게 대할수록 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러니까 저기 연배가 있으니까 오라버니보다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으신데. 아, 언니라고 부르세요? 아니, 근데 작품을 하시는 걸 보면 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작품하고 선생님하고 하실 때마다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매치가 좀 안 된다라는 느낌. 근데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같이 갖고 계셔서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인 거죠? 아, 그건 칭찬이죠. 그런 선생님. 아, 칭찬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지금 선생님 작품 하시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작업실이고. 산청은 작업실인데 비도 지금 비 오니까 비도 뚝뚝 떨어지고 예, 좋은데 여기 원래 바깥에 데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때 왔을 때는 새들이 왜 먹이 먹으러 아직도 오나요? 그럼요, 오죠.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는 아기들을 낳아서 걔네들이 알 깠어요? 네, 다 이소를 시켰는데 네. 그 녀석들도 여길 또 오죠. 아, 그러니까 정말. 그게 벌써 한 7, 8세대가 네. 다 오죠, 여기를 모여서. 아, 그런데 그거 알아요? 뭐요? 그 리쌍이라는 저 가수 애들 힙합 가수, 있죠. 예, 예. 그 친구들 노래 중에 이런 네. 가사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4층짜리 그 엘리베이터 없는 옛날식 네, 아파트에 네. 사는 거야. 네. 오, 새소리 들려서 방금 네. 네. 그런데 비가 새는 거예요. 네. 비가 뚝뚝 떨어져요. 음. 그래서 관리소에 가서 저 비가 새는데 해결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관리소장 아저씨가 무뚝뚝이야. 비뚝뚝 무뚝뚝. 아, 라임을 맞춰서 힙합이니까 아, 비뚝뚝 무뚝뚝.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야. 네네. 그래서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술집을 간 거야. 동네 네네. 앞에. 네. 근데 거기에서 네. 리쌍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노래가. 네. 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서 네. 인생은 아름다워. 뭐 그런 네, 노래가 그 노래 있어요. 알아요. 네, 네, 네. 그 노래 알아요. 네, 거기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이제 비가 뚝뚝 떨어지지만 선생님은 뭐 무뚝뚝하시지 않으시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이 공간에 지금 그 그림하고 글씨들이 쭉 있으신데 저는 선생님 고양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제가 물론 이제 저는 고양이보다 개를 이뻐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길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고양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게 그 고양이는 바깥에 있는 동물이에요. 집 바깥에 아니죠. 아니면 내 바깥에 네. 관계 바깥에 네. 네. 또는 사유의 바깥에 사유, 존재하는 동물. 그것도 너무 구조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개들은 인간들의 문화에 빠르게 아주 이게 습속화되지만, 네. 고양이는 사람들이 막 습속화시키려고 해도 교육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뭐 개냥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죠. 네, 맞아요. 거의 개의 습성과 닮아가는 고양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고양이는 사람들의 문화에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예술가는 그래야죠. 뭔가 자기 거를 지키고 네. 이래야 된다. 늘 바깥에 있어야죠. 또 만약에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 종속이 되었다라고 저처럼 늘 술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늘 술 먹다가 번쩍 생각이 든다면 네. 그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스타일리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어울리게 맞춰서 규정화시키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혹시 이거를 제 선배님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를테면 박서보, 네. 이우환. 이제는 뭐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작가들이지만 그렇죠. 네. 난 그 선배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 개야. 시스템화 되셨다는 네. 말씀이신 구조화돼서 거죠? 그분 작품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벽지 같은 그림들을 왜 그렇게 맨날 가서 그렇게 좋아하고
어마어마한 몇십억, 몇백억에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안 도망가고 그렇게 비싼 그림들이 나한테 안정적으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분들 그림은. 이제 자본으로 환원이 바로 되는. 그렇죠. 아, 그래서 아마 고양이 같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은가 봐요. 길들여지지 않는. 근데 저는 고양이 같은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개 같은 사람, 고양이 같은, 물론 저는 남자라면 그렇죠. 저도 약간 고양이과의 남자를 더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잖아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년, 이러면 욕인데. 고양이는 욕은 없죠. 그런 욕은 없잖아요. 이게 항상 네. 이 시스템과 구조의 바깥에 있는 게 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선생님 그림에 이제 얘도 지금 선생님 그림의 그 고양이인데 그렇죠. 이 고양이들은 카메라에 잡히고. 이 고양이들은 그렇게 뭔가 바깥에 있는 어떤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카랑카랑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되게 애들이 부드럽거든요. 눈동자나 표정이나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고양이는 고양이 자체가 되게 따뜻한 시선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바깥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뭔가 길들여지지 않지만 뭐 인간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아무리 이 사유적으로 네. 깊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사유 체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저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따뜻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그게 고양이가 글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네, 여전히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들에게 따뜻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뭐 예술이 뭐 잔혹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건 저도 뭐 저쪽에 동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작품은 그냥 사람들에게 네. 아주 따뜻하고 좀 다투지 않는 세상을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도 그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김 박사한테 말이죠. 아니 표정이 진짜 애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 뒤에 고양이 제가 저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나비를 쫓는 고양이인데 보통 고양이들이 사냥적인 습성을 가지고 독하게 나비를 보는 게 아니라 쟤는 나비랑 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선생님 그림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약간 안정감, 휴식 같은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자유로운 예술 영혼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 같은 걸 주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나비 얘기했잖아요. 네, 나비요. 고양이들의 일반적인 이름이 나비. 나비예요. 그래서 나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비예요. 저 작품 제목이. 저 그림 참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보면 좀 약간 쉬는 듯한 느낌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보통 동양화가 여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백을 통해서 쉰다는 느낌을 갖는데 선생님은 여백도 물론 그렇지만 그림 자체가 주는 쉼이 언제나 되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선생님 그림이 그래서 되게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네. 예술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죠. 네, 맞아요. 그 이데올로기는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을 하자면 잊지 않아도 될 거를 억지로 잊게 만드는 게 만들어놔서. 그게 이데올로기잖아요. 네네. 있다고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데올로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의식인데.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 사실 뭐 정치인이라든지 네. 경제인들을 네. 지구에서 한 10년쯤 화성으로 보내놓고 나면 지구가 망할 거야.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없어져서? 네. 아니 거짓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들도 거짓말을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들은 이 어떤 구조를 지켜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근데 예술가들은 네. 화성으로 한 10년쯤 다 이제 이주시켰다가 네. 이주시켜놔도 네네. 지구는 안 망해요. 다만 좀 썰렁해지겠지, 지구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최상위급 이데올로기가 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아름다운 뻥쟁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이 네네네. 야, 다 사기지.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고차원의 뻥이라고 하면 종교랑 예술 두 가지를 그렇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종교는 좀 심오한 뻥이고. 난 그래봐요. 뭐. 근데 약간 그게 좀 되게 독특한 건 종교는 믿고 싶은 뻥. 왠지 믿어야지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은 뻥. 그렇죠. 예술은 뭐 그때그때 따라서 나의 심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왜 그 어디죠? 전시회 바나나 하나 있는데 그 바나나 배고파서 잘라 먹었다고 그 바나나 1억짜리였대나. 근데 바나나 잘라 먹는 것 자체가 행위 예술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짓말을 했는지 쉬운 거짓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지 말고 애술을 하면 됩니다. 아, 애술. 여기서 말하는 애술은 술을 좋아하다. 그렇게 그죠? 하면 됩니다. 네. 아, 선생님이 그래서 약주를 좋아하시는군요. 애술을 하셔서.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네. 책 얘기 잠깐 해주세요, 선생님. 끔찍한 책이 제 책은 아니죠, 사실은. 뭐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네. 200년 전쯤에 네네네. 중국이 이제 청나라였던 맞아요. 시절에 이제 신복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8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죠. 네. 이 8급 공무원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필이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구분하죠. 네. 가벼운 네. 경수필이 있고 좀 네, 묵직한 무거운 이제 딱딱한 수필이 중수필이 있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에세이, 미셀 네, 이렇게 네.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복이라는 사람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저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기였어요. 근데 부생육기라는 네네.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네. 있는 책인데 부생이라는 게 뜰부자에 네. 날생자니까 네. 삶이 허망하다는 거죠. 덧없다. 그거를 6기니까 6편의 글로 남긴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있었던 건데, 어느 출판사의 이제 주인장이 그 6권의 책을 한 편으로 엮은 거예요. 이제 출판을 하기, 책을 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부생육기인데, 네. 그 안에 참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 네. 그 신복보다는 그 여인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아주 유명해진 책이죠.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네. 그 8급 공무원을 위해서, 거기다 바람도 많이 피는 8급 공무원을 네. 위해서, 네. 비단에다가 자기가 덮은 녹차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연꽃이 밤이 되면 이렇게 오므로 네, 네. 드니까 오므로 들기 전에 네. 거기다가 넣어놓는 넣어놨다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눈 뜨기 전에 요즘 뭐 멋진 여인들은 뭐 남편이 직장 출근하기 전에 침대맡에 아주 향기 좋은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탁 하면서 여보 일어나서 빨리 가 돈 벌어 와 이렇게 하겠지만 이 신복의 아내는 진운이라는 이 여성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연꽃이 아침에 이렇게 벌어지면 녹차가 나오게끔. 지난 밤에 넣어놨던 그 녹차를 갖다가 달여서
신복이라는 이 작가한테 여보 이거 빨리 차 드시고 출근하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이 신복의 아내가 그 기록에 의하면 네.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대요. 그렇다고 박색도 아니지만 그랬다 그러는데 그 이웃 동네에 굉장히 예쁜 처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지금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이웃 동네의 그 아름다운 처자를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만 자주면 안 되겠느냐. 아, 그 여자분이. 뭐 이건 사실이죠. 뭐 그 당시에 뭐 오래전 일이니까. 네.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아. 그 아름다운 처자가 그건 아니라고. 또 친한 언니 아우 관계였으니까 언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복의 아내는 정말 나의 남편과 하룻밤을 자면 내가 너를 같은 남자를 모신 여자로서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제안을 했지만 그건 이제 너무 고양이 같지 않은 여자 아닌가요? 글쎄. 방금 전에 고양이 같은 여자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게 우리 김 박사님 같은 분들이 좋죠. 로망. 아이 그 연꽃이 피기 전에 녹차 갖다 놓는 건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요즘에 출판 기념회 하러 다니시죠. 선생님 일정 보시면 엄청 바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서울 쪽에는 언제 올라오세요, 선생님? 뭐 말은 그렇게 했어요. 좀 코비드 19 좀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끝날 것 같아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쓰고 해야죠. 제가 출판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안 끝날 것 같아요. 휴가철 좀 지나면 잡죠. 이렇게 했습니다. 가을에 오시겠네요.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출판 기념회나 행사할 때 보면 선생님 패밀리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선생님 그 지인들 아주 그 끈끈한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 선생님이 지금 지월 재단이라고 재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보통 예술가들이 대부분 다 독고다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되게 외롭고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믿고 같이 움직여주는 분들이 많은 게 굉장히 보기 좋으면서 저 양반 어떤 매력이 그런 그 비결이 뭘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을 보면은 늘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사람과 굉장한 거리를 많이 갖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독창적인 자기 예술 세계를 지키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제가 예술을 좋아합니다. 예술을? 아니 예술을. 예술을. 네. 지저스. 아 예술을.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세계 4대 성인이라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가 막내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리죠. 네. 네, 맞아요. 나이로 치면 제일 어리죠. 제일 어리죠. 네. 이제 한 2020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네. 되고. 그거보다 한 400살쯤 더 먹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그렇죠. 있고, 뭐, 예. 공자도, 네, 꽁쯔도 있고, 네. 뭐 붓다도 있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어린 네. 석가모니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시죠. 그 나이 또래에 있고 그 양반들 돌아가신 다음에 저 예수가 딱. 그러니까 예수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인 거죠. 그 그러니까요. 선배들의 그런 사유 체계를 다 배워가지고 자기가 한마디로 탁 사랑. 정리한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뭐 환갑인데 네네. 그래서 예수 좋아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래도 그건 오랫동안 저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글을 쓰든 제가 이제 비평가 생활도 오래 네, 오래 했으니까 하셨죠. 예. 미술 비평을 할 때도 작가들의 작품을 비평은 균형 잡힌 의견이죠. 그럼요. 크리틱이죠. 밸런스도 오피니언이. 네.
그렇지만 비난이 아니니까. 네. 그럼에도 그 안에는 네. 사랑을 늘 담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평론집도 물론 이제 있지만 그 안에도 네. 세상에 어떤 작가가 자기 작업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작가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다만 그것이 드러날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객관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겠죠. 또는 더 좀 뛰어난 방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질 수는 있지만 작가들이 작업실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줘야죠. 그걸 어떻게 이상한 잣대로 말이지 공부 조금 더 많이 했다라는 이론적인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 비평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방금 전에 그 얘기가. 혹시 저도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어른이잖아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에고도 있고 타자를 향한 사랑도 있는데 그 밸런스를 참 잘 맞추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면 그 밸런스를 잘 맞추고 계시는? 제가 이제 미술대학 공부를 마치고 철학을 공부했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흔한 말로는 네. 이제 뭐 여러 표현이 네. 있지만 네. 뭐 해체주의다, 네. 탈구조다, 네네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이다. 예. 문학판에 오면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네. 표현이 되지만 그때 그런 뭐 제가 공부한 게 이제 니체부터 출발하는 네. 그래서 뭐 자크 데리다, 질 둘레이즈 네. 뭐 막판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 중에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일본 철학자예요. 가라타니 코진이라는 일본 철학자를 굉장히 네. 좋아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물론 뭐 코진도 자기의 선배격이 되는 네. 뭐 데리다나 둘레이즈의 사유 체계를 많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했죠.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어 했고 이제 그런 사상가지만 그 코진이 그런 말을 해요. 말하다 듣다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네. 이제 화자와 청자의 문제죠. 네. 발화하는 사람이 주인이냐, 듣는 듣는 사람이 주인이냐. 주인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아주 짤막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네. 굉장히 감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 네. 주인은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 안 못하면 들어버리면 그렇죠. 그 뭐 공수표인 거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를 그게 분석이 안 되고 그냥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놈이 항상 주인공인 것처럼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하다고 봐요. 맞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더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정치 얘기를 우리가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이거를 감상하고 읽어줄 독자들이 내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글도 쉬워지고 그림도 젊었을 때는 아주 개념적인 작업들 네, 지적 게임을 하고 네, 싶은 네, 네. 이런 거 알아? 니들 뭐 이런 그렇죠. 너거 알아? 나 이거 하는데 왜 이건데? 이런 지적 게임을 네, 이제는 네, 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글을 읽고 내 작품을 그림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과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주인인 거죠.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저는 그냥 어떤 매개체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매개체를 만들어내는 사람 세상은 이럴 수도 있다. 물론 뭐
어려운 작업을 하는 동료들을 제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가 있는 그런 거니까. 또, 네네네. 부분이 있는 다 거고. 필요한 거니까요. 네. 또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이나 글씨를 보면 왠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이유가, 선생님이 애초에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씨를 쓰실 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앞으로 좀 더 이 세상과 좀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그러게요. 네. 이성에서 건배 한번 하시고, 네.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타자론을 네. 그렇게 고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맞아요. 8년 전에 이제 선생직을 다 그만두고 일찍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속에 내려왔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야, 그거 좀만 좀 힘들어도 버티면 연금도 받고 연금도 비싼데.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만두려 그러느냐. 그런데 사실 그 연금 받는 거 내가 한 작품 그리면 그거보다 몇 배 더 받을 건데. 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야, 그 뭐 연금 한 4,500만 원 내가 받으니 그림을 1,000만 원짜리 한 달에 하나만 그려도 그 2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복한 망명을 했는데 네. 해피 익사를 네. 했죠.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6월 7일 날이 제 생일이에요. 아, 네. 근데 6월 7일 날 이제 망명을 했죠. 네. 이 산속으로. 네. 그런데 첫눈이 내리는 날까지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 내려오셔서. 내려와서. 첫 해에. 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좌절했겠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 그리기에는 좀 게을렀죠. 비평 생활을 하고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택할 수 있었던 게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는 사진 작업이었죠. 그래서 사진을.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거나 다 텍스트죠. 그려도 텍스트, 글씨, 뭐 글을 써도 텍스트, 사진을 찍어도 텍스트.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텍스트를 택했던 것이 이제 사진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좋은 갤러리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갤러리에서도 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내가 거기서 개인적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제 그림을 가지고 사진 작업을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속에 이제 작업실 공간에 이제 대학도 이제 선생 그만두고 내려와서 했는데 6개월이 넘어가도록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초조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울함. 네, 이게 막 병이 날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좋아할 것 같아. 신신명이란 책을 제가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그 신신명이라는 책이 불교 경전에 뭐 본경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많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 신신명 첫 1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지도문안 유혐 간택. 네. 한글로 풀어주시면. 네. 지극한 도,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근데, 야, 깊은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네네네. 그거는 뭐 문자로 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니까, 예. 두 번째 구절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네. 늘 그 맨 앞에만 이제 본 거죠. 노자가, 노담 선생이, 그 도덕경의 시작이 도가도 비상도라고 맨날 그 앞에만 보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듯이 네, 맞아요. 지도문안만 보고 저는
깊은 어둠을 못 얻었던 거죠. 신신명을 보면서. 그 두 번째 구절이 중요했던 거예요. 유혐 간택. 그 오직 유자, 혐자라는 건 이제 혐오하다, 아니다, 뭐 네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간택이라는 거는 선택하는 네, 거, 네. 분별심인데. 거, 예.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단박에 얻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날이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눈밭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 너무 마당에서. 막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분별하지 않으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네. 내려놓으시면. 글도 쓰는 대로 그린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적 게임을 늘 원했어. 이거 알아? 이거 너희들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지적 게임을 원했는데 네. 그런 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몇 년 그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카메라에는 안 잡히겠지만요. 네. 저쪽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다 저기 찍을 거예요. 예. 저기 저 안채가 있는데 네네. 그때는 저기 있었어요. 아, 네. 저 안채에 있었는데 저 안채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떼굴떼굴 굴른 거죠. 아. 그 언덕배기에서. 너무 기뻐서.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작업 공간이 필요하겠다. 넓은 작업 공간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작업 공간을 그래서 만드신 거군요. 이제는 내가 이제 세상에 다시 그림이나 이런 걸로 그림이나 나올 글로, 수 있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도 좀 쉬워졌고 이를테면 글쓰기도 조금 쉬운 글쓰기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편안하게. 운동할 때도 얘기하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고. 고수가 되면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제 나이쯤 되면 50견이 오는데 없습니다. 아, 힘을 빼서 하셔서. 자, 이따가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품하시는 것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게 한잔 하시고 글씨 하나 하시고 한잔 하시고 뭐 그림 하나 그리시고 그러는데 그 텀이 그냥이 아니라 굉장히 이 글이나 글씨를 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줄 사람이나 아니면 그리고 계속 뭘 좋아하는지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자들 혹은 보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그러한 예술가보다는 제가 좀 저도 좀 승질이 나쁘지만 승질 나쁜 예술가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어쩌면 그렇게 승질 나쁜 예술가들도 아마 독자에 대한 애정은 엄청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게 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 강원도에 계신 게 너무 멀다, 보고 싶을 때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뵈려면 이렇게 아름다운 먼 곳을 와야 되는 어떤 수고를 하면 수고, 아니면 사치라면 사치, 이런 거를 겪어야지만 선생님을 뵐 수 있다는 게 더 큰 즐거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김 박사님 재밌었어요. 보러 좀 서울도 자주 가야 돼요. 종종 좀 오세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